동그란 지구는 동그란 태양이 쏘는 열 에너지를 받는데 끊임없이 회전하기 때문에 받는 에너지의 양이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다른 기후가 나타나죠. 가령 열대기후가 있는가 하면 건조기후가 있고, 냉대기후가 있는가 하면 온대기후도 있습니다. 특히 바다의 경우는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수온이 제각각인데 덕분에 그 아래에 사는 수산물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태평양과 같은 바다에서 넉넉히 잡히는 참치가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가뭄에 콩나듯 잡히는 것이고, 갯벌이 발달한 한국에서 재배하는 김의 품질을 유럽에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서로 다른 국가에 사는 인간들의 식성도 달라 우리나라에서는 먹지 않는 수산물이 서양에서는 산의 진미로 꼽히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어획하는 수산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즐기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옆나라 일본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거의 전량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 수산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토리입니다.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추론이 가능한 유일무이한 능력을 가진 인간은 지식이 쌓이면서 세상 모든 것의 비밀을 풀어가는 중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지구를 벗어나 우주의 비밀까지 풀어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똑똑한 과학자들이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한 물고기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장어인데요. 한국에서 3,000km 떨어진 태평양 수심 300m 아래에서 태어난 후 강에서 일생을 보내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 산란한 후 생을 마치는 장어는 인간이 양식할 수 없는 대표적인 어종입니다. 대표적인 불완전 양식 어종이기도 하죠. 즉 인공적으로 수정란을 부화해 생산된 종묘가 어미가 되어 다시 수정란을 생산하는 완전 양식이 아니라 뱀장어 치어를 잡아 키우는 불완전 양식 중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 뱀장어 완전 양식에 성공했다며 민물장어 유생인 3mm 크기의 렙토세팔루스를 양식이 가능한 실뱀장어로 변태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꿈의 기술을 세계 최초로 완성한 것인데, 만약 이 기술을 축적한다면 대표적인 값비싼 보양식 장어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로 깜깜무소식이다가 얼마 전 이 발표가 과장이고 사실상 실패라는 보도가 터져나왔죠. 이렇듯 장어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연구 중이지만 아직까지 완전 양식에 성공한 국가가 없을 만큼 미스터리하고 귀한 어종입니다. 그런데 장어는 민물장어인 뱀장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민물장어와 바다장어 두 종류, 세부적으로는 네 종류가 있는데 일본어에 익숙한 분들이 있어서 일본어도 함께 표기하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장어는 민물장어에 속하는 뱀장어입니다. 3,000km 떨어진 태평양에서 태어나 실뱀장어가 되면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와 평생을 살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 산란 후 생을 마감하죠. 아마 초밥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운하기 초밥을 잘 아실 텐데 뱀장어를 양념 발라 구운 후 밥 위에 얹어 먹습니다. 하지만 뱀장어는 너무나 귀해 물량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한때 장어덮밥을 팔았으나 너무 귀하고 비싸 지금은 안하고동을 팝니다. 그리고 이 안하고라는 용어에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는 바다장어의 한 종류인 붕장어를 의미합니다. 민물장어가 너무 귀하고 비싸 그보다 구하기 쉽고 저렴한 붕장어를 써 붕장어 덮밥을 파는 것이죠. 붕장어가 저렴한 이유는 많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저렴하고 푸짐한 포장마차의 단골안주이기도 한데 양식은 불가능하지만 1년 내내 한반도 주변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데다 어획량도 많아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가장 저렴한 어종입니다. 일본이 거의 전량 수입해가는 붕장어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바다장어 중 갯장어가 있습니다. 저도 여수에 갔을 때 참 맛있게 먹었던 장어인데 여수에서는 하모 샤브샤브가 유명합니다. 이 하모가 바로 갯장어입니다. 갯벌에서 살아서 갯장어가 아니라 이빨이 개처럼 날카롭고 성질이 사나워서 잘 물기 때문에 갯장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하모라는 일본어도 물다라는 뜻의 일본어 하무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일본어 하모로 더 잘 알려진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한반도의 갯장어를 전부 가져가기 위해 수산 통제 어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본에서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장어가 있습니다. 아마 먹장어보다는 꼼장어가 더 익숙하실 텐데 먹장어는 검다는 의미의 먹을 씁니다. 이는 눈이 태화해 피부에 흔적만 남아있는 눈이 먼 장어이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먹장어는 약 4억만 년이 넘는 원시종 화석이 발견됐을 만큼 척추 동물 중 가장 하등한 원시 생명체인데 눈이 굳이 필요 없어 서서히 퇴화시킨 대신에 생명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겨도 한참 동안 살아 움직이죠. 그런데 한국산 붕장어의 일본 내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구워서도 먹고 회로도 먹고 양념 올려 조림으로도 먹고 탕으로 끓여서도 먹는 붕장어는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게장어와 함께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획량의 대부분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붕장어는 장어 중 가장 저렴한, 즉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인데 서해, 흑산도, 제주도, 부산 기장 앞바다 등 국내에서 잡히는 붕장어의 80% 이상은 전부 통영으로 집결해 수출되거나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통영은 일제강점기부터 붕장어의 메카로 불렸기 때문이죠. 사실 어느 수산물이든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어버린 선어보다는 살아있는 활어가 인기가 높기 마련인데 일제강점기에는 운송 방식이 발달하지 못해 죽은 붕장어를 수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낮아 이를 통조림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1930년대 초 경남어업조합연합회가 통영에 큰 통조림 공장을 설치하면서 통영이 붕장어 시장의 중심지가 됐는데요. 확실히 일본에서 선호하는 장어는 활어 상태의 붕장어였습니다. 이렇게 붕장어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넉넉히 잡혔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가져갈 목적으로 수확했고 해방 후에도 수출은 지속됐습니다만 무역이라고 부를 만한 많은 양이 수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입니다. 1950년대에는 일본이 대금 지급 대신에 화장품 등 사치품과 물물 교환하자며 압박해 그렇게 했었으나 1960년대부터는 달러로 대금을 지급받기 시작했는데요. 산지, 즉 통영이나 부산 기장 등에서 수출하고 남은 붕장어는 어부나 어촌 주민들이나 먹을 수 있었는데 일반인들도 먹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등 내륙보다는 통영이나 부산, 여수 등으로 여행 가면 먹는 별미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어획량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EBS는 통발로 붕장어를 잡는 바닷가 사람들을 취재해 방송했는데 당시 방송에 출연한 업체는 하루 약 4톤, 한 달에 약 50톤의 붕장어를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업체의 수출량이 이만큼인데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대일본 붕장어 수출 동향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2603톤의 붕장어가 일본으로 수출됐습니다. 그중 약 40%가량이 양국 간 거리가 가까운 이점을 살려 활어 상태로 수출됐습니다. 일본에서 조개 등을 적재한 활어차가 카페리 등을 통해 한국에 도착해 하역한 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배편에 붕장어를 실어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이죠. 주로 통영에서 적재해 오후에 출발하면 다음날 일본에서 통관을 거쳐 시모노세키나 후쿠오카로 가져가 운송 차량을 통해 일본 각지로 운반되는 바 일본에서는 싱싱한 한국산 붕장어를 하루 만에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한국산 붕장어가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만큼 붕장어를 잡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줄고 있어 수요가 공급을 쫓아가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튀김, 덮밥, 찜, 회, 구이 등으로 소비하고 있고 여기에 값비싼 뱀장어의 대체용으로 붕장어를 활용하고 있어 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한국산 붕장어는 일본산에 비해 통통하고 기름이 많아 일본에서는 구할 수 없는 붕장어가 한국에는 많습니다. 특히 약 35cm에서 50cm 크기가 골든 사이즈라 불리는데 초밥 위에 올리기 가장 좋은 크기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에 떼돈을 벌어다주는 붕장어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통영에서는 붕장어 유통업체 대표와 가공업체 대표 등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의 제목은 채장미달 붕장어 수출 혐의였는데요. 이들은 35cm 이하 붕장어 29,795kg, 시가 3억 8천만 원 상당을 일본에 수출했는데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는 포획금지 기간, 구역, 수심, 채장, 체중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35cm 이하의 붕장어를 포획하면 이는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35cm 이하 붕장어를 포획해 일본에 수출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돈에 눈이 멀어 법을 어기고 포획한 것은 잘못이지만 수산업계에서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즉 일본 내에서 장어 어획량이 감소해 한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장어 가공업체 관계자는 일본 수입업자들이 선호하는 붕장어는 주로 26cm 크기다. 국내보다 거래 가격이 높고 소비량도 많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면서 현행 35cm를 조금만 완화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붕장어를 주종으로 하는 어업인의 경우 붕장어가 잡히면 하나하나 그 길이를 측정해 방류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은 한 해 약 13,229톤으로 붕장어 어획량에서 전 세계 압도적인 1위 국가입니다. 아마 이렇게 압도적인 세계 1위가 된 것은 마구잡이로 포획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이 붕장어가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 덕분일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체장을 축소하는 것을 즉각 시행할 수는 없더라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생태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mentory 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